나는 1950년 귀신을 잡으러 갔다. 2025년 해병을 잡으러 왔다. 전쟁터에선 적군이 귀신이었지. 지금은 아군이 귀신이 됐구나. 70년 전엔 총알이 무서웠다. 지금은 같은 군복 입은 놈이 더 무섭다. 92세 해병대 창설 일기. 전쟁 영웅이었던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전장에 섰습니다. 이번엔 적이 아니라 해병을 잡으러.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린다면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해병대 창설 일기 박기봉이다. 내가 만든 해병대를 내가 직접 청소하러 왔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좁은 골목, 새벽 4시의 쪽방촌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기봉은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달걀을 풀고 있었죠. 92살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손자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달걀말이었죠. 요즘 애들은 군대밥이 맛없다고 투정이 많다던데. 혼잣말을 하며 박기봉은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각종 재료를 손질하고 볶아시켰습니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정성껏 말아낸 김밥. 칼로 썰어낸 김밥 단면마다 할아버지의 정성이 알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박기봉과 갓 입대한 손자 도연의 사진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똑같은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기봉은 보온통에 김밥을 담고 따로 준비한 인삼차와 약과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걸린 낡은 탄피 목걸이를 만졌죠. 6.25 전쟁 때 주운 탄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우가 만들어준 이 목걸이는 70년 넘게 박기봉의 목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 5시 박기봉은 무거운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험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4번의 환승 끝에 무사히 1사단 부대 앞에 도착했다. 자리를 권한 젊은이들에게도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내릴 거예요. 박기봉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내릴 거예요. 하지만 4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군부대 지역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박기봉은 김밥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탄피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1사단 해병대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죠. 위병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와본 터라 절차는 익숙했습니다. 박도연 이병 면회 오셨습니다. 위병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옆에 선임병과 뭔가 속삭이더니 다시 박기봉을 바라봤죠.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박기봉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리며 박기봉을 훔쳐봤습니다. 아직 면회가 불가합니다. 당직사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박기봉은 창문 너머로 병영 내부를 바라봤죠. 도연의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군장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 도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당직사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박기봉은 직감했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기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부하들을 이끌던 그 목소리였죠. 당직사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도연 이병은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기봉의 손에서 김밥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꽉 잡았죠. 탄피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훈련 중 다쳤습니까? 자세한 것은 병원에 가보시면. 당직사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기봉은 김밥통을 들고 돌아섰죠. 군 병원까지는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택시를 탔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죠. 군대가 사람 만드는 곳이라지만 너무 망가지진 말아야지. 박기봉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연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떠올랐죠. 부모를 일찍 여인 손자를 박기봉이 직접 키웠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아플 때 약 먹이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박기봉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할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고 싶어요. 도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박기봉은 낡은 탄피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웃음이 후회로 바뀌고 있었죠. 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기봉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어 들어갔죠.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군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기봉이 접수처로 다가가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환자 보호자이신지요? 박도연 이병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시간을 끌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박도연 이병 보호자 되십니까? 김나영 중이었습니다. 의무병과 장교인 나영은 조용히 박기봉을 안내했죠. 병실까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말없는 두 사람 사이로 엘리베이터 층수만 올라갔습니다. 박기봉은 김밥통을 더 세게 쥐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부은 눈가와 시퍼런 멍 갈비뼈를 감은 붕대. 박기봉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박기봉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도연은 잠들어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거칠었죠. 박기봉의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물컵 안엔 박기봉이 보냈던 손수건이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모든 걸 말해줬죠. 이걸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단 말이냐. 박기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영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죠. 할아버지,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대장이 주기적으로. 라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들어왔죠.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아, 박기봉 어르신이시군요. 국가유공자시라고 들었습니다. 박도연 이병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박기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전쟁은 이유라도 있었다. 지금 이건 없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기봉은 이어 말했죠. 박기봉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귀신 잡으러 갔었지. 해병 잡으러 갈 줄은 몰랐네. 박기봉은 젖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밥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도연이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분대장이 누굽니까? 라영이 대답하려 했지만 병원장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군 내부에서도 파악 중입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박기봉은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70년 전 전장을 누비던 해병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병원장이 라영을 째려봤습니다.
라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하도철 병장입니다. 라영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라영을 노려봤지만 라영은 계속했죠.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기압이라고 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제는 세면대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켰답니다. 피가 나자 수건으로 닦으라고 했고요. 박기봉은 도연의 부은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살, 이제 갓 성인이 된 손자가 겪었을 고통이 하나하나 보였죠. 다른 병사들은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라영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박기봉은 고개를 끄덕였죠.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박기봉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쟁이었고 지금은 평화시대였죠. 박기봉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복도 끝에서 박기봉은 멈춰 섰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마디 했죠. 이번엔 귀신 말고 해병을 잡으러 간다. 그 말을 남기고 박기봉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라영은 창문으로 박기봉이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죠.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걸이였지만 그 뒷모습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기봉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고 편지지를 펼쳤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귀하. 본인은 해병대 창설 1기 박기봉입니다. 내 손자 박도연이 입대한 부대에서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해병이 해병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쓰는 동안 박기봉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손자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해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등기로 보내면서 박기봉은 생각했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해병대 사령부 정훈과 사무실에 진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오민상 대위는 일상적인 민원이려니 하고 봉투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진짜야? 창설 1기 국가유공자. 동료 장교가 다가와 진정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위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 혹시 노인 치매나? 그때 하도철 병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훈과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진정서를 보게 됐죠.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노인네 헛소리입니다. 요즘 늙은이들이 손자 귀여워서 별짓 다 하잖습니까? 하도철의 태어난 모습에 오민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넘어갔죠. 그러나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그 탄피 목걸이 진짜 실전 탄피래. 해병대 1기 백전노장. 귀신도 피했다던 그 박기봉. 도연이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하도철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굴었죠. 해병대 사령부는 박기봉의 진정서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과장은 서류를 움켜쥐고 작전 참모에게 달려갔다. 정훈 과장은 창설 1기라는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작전 참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참모님 박기봉, 창설 1기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참모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작전 참모는 진정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사령관님께 연결해 주십시오. 예, 긴급 사안입니다. 유정한 해병대 부사령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박기봉이라고? 그 박기봉?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죠. 진정서를 받아든 유정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죽음의 고지를 함께 넘었던 전우, 박기봉이었죠. 유정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피투성이 박기봉이 자신을 업고 뛰던 그날,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는다. 유정환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헬기 준비시켜. 지금 당장 1사단으로 간다. 한편 1사단 병영에서는 박기봉의 진정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하도철을 바라봤죠. 하도철은 평소보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뭘 쳐다봐. 훈련장으로 집합.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연병장이 먼지로 휘감겼죠. 별셋을 단 사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유정환이었습니다. 전 부대 집합.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대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 연병장에 집합했죠. 유정환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박도연 이병 소속 분대 전원 앞으로 집합. 지금 바로. 하도철이 이끄는 분대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하도철만은 여전히 당당했죠. 하도철 병장. 예, 하도철 병장입니다. 유정환이 단상에서 내려와 하도철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하도철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죠. 박도연 이병은 어디 있나? 국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유가 뭔가? 강도 높은 훈련 중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병원복을 입은 병사였죠.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김나영 중위가 부축하고 있었죠. 도연아. 박기봉이 손자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도연이 하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하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넌 지금. 병장님이 말했죠. 내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그럼 너도 맞을 만큼 강해야지. 유정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분대원들을 바라봤죠. 김진수 이병. 병사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박도연 이병, 왜 다쳤나? 김진수는 하도철을 슬쩍 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저는 모릅니다. 이상민 이병. 예. 너는? 이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유정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훈장교 오민상. 예. 오민상 대위입니다. 오민상이 뛰어나왔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이 부대의 구타 가혹행위 신고는 몇 건이나 있었나?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묻는 말에만 대답해. 0건입니다. 유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도철을 바라봤죠. 하도철 병장, 군대는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나? 하도철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인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나약한 민간인을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만든다고? 유정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지금 인간을 짓밟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병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도형과 같은 내무반을 쓰던 최원석 이병이었죠. 부사령관님, 저는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원석에게 쏠렸습니다. 하도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뭘 봤나? 매일 밤 도연이가 맞았습니다. 소리내면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입을 열었죠. 저도. 한 병사가 입을 열었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도철 병장한테 찍히면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면대에 머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피가 터지니까 그냥 수건으로 닦으라 했고요. 하나둘씩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용기를 냈죠. 하도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이가 말이 없어졌어요.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할아버지가 보내준 약과를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다고. 유정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전후 박기봉이 목숨 걸고 지켰던 해병대가 이런 곳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사단 대대장이었죠. 하도철 병장은 우수한 병사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유정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대장, 지금 뭐라고 했나? 부사령관님, 군기는 필요합니다. 하도철이 좀 과했을지 몰라도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기봉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무공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탄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위병이 막으려 했지만 유정안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박기봉은 천천히 연병장으로 걸어왔죠.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기봉은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죠. 나이든 노인과 젊은 병장이 마주 섰습니다. 박기봉이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 알면서 묵인했어. 대대장이 박기봉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르신은 군의 현실을 모르십니다. 요즘 애들은. 박기봉이 탄피 목걸이를 벗어들었습니다. 이 탄피 하나하나가 전우의 목숨이었소. 우린 서로를 지키려고 싸웠지 서로를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야.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병원복을 입은 도연이었죠. 김나영 중위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도철 병장이 저를 때리는 동영상입니다. 내가 하도철이냐? 그렇습니다. 하도철이 여전히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기봉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손자를 때렸구나.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습니다. 박기봉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죠.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92살 노인의 몸에서 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훈육? 세면대에 머리를 박는 게 훈육이냐? 하도철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기봉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죠. 해병대가 뭔지 아냐? 해병대는 적과 싸우는 곳이지 동료를 때려잡는 곳이 아니다. 박기봉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귀신을 잡으러 전쟁터에 갔다. 적군을 귀신이라 불렀지. 그런데 이제는 해병이 해병을 때려잡는 세상이 됐구먼. 오민상 정훈 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은폐했던 사건들의 기록이었죠.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박기봉은 여전히 하도철 앞에 서 있었고 유정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민상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서류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부사령관님, 사실 그동안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오민상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묻힌 사건들이었죠. 3개월 전 김민준 이병, 2달 전 정태수 이병, 그리고 이름들이 하나둘 불려졌습니다. 모두 하도철에게 폭행당했다가 입을 다문 병사들이었죠. 오민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묵인했습니다. 부대 이미지 때문에. 유정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민상에게서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죠. 기록을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기봉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도연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죠. 우리 도연이가 보낸 편지다. 읽어보겠나? 박기봉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약과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에는 도연이 겪은 고통이 행간에 숨어 있었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 약한가 봅니다. 박기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약한 게 아니야. 내 손자는 약하지 않아. 다만 여기가 썩었을 뿐이지. 하도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군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맞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말에 박기봉이 다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맞아봐야겠구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박기봉은 주먹을 들지 않았죠. 대신 탄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탄피는 내가 적군을 쏠 때 나온 거다. 적과 싸울 때 썼지, 동료를 해칠 때 쓴 게 아니야. 유정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박기봉 옆에 서서 하도철을 바라봤죠. 하도철 병장, 넌 지금부터 구속이다. 헌병대. 헌병들이 달려와 하도철을 체포했습니다. 하도철은 끝까지 저항했죠.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군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때 박기봉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해병대가 숫자냐, 명찰이냐? 난 이름으로 싸웠고 사람으로 버텼다. 넌 해병대가 아니야. 넌 그냥 나쁜 놈일 뿐이다. 하도철이 끌려가고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정환이 단상에 올라섰죠.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을 받는다. 모든 폭력 사건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유정환이 박기봉을 바라봤습니다. 박기봉 선배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기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문제지. 그날 저녁 박기봉은 다시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병실로 들어서자 도연이 깨어 있었죠. 부은 얼굴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기봉은 침대 옆에 앉아 도연의 손을 잡았죠. 괜찮다. 다 끝났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름의 먹칠을. 박기봉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먹칠이라니. 넌 잘 견뎠어. 그게 진짜 용기야.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박기봉은 말없이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김나영 중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도연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도 알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박기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시스템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라도 바뀌면 되지.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창설 일기, 손자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국방부는 즉각 특별감찰단을 구성했습니다. 하도철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의 폭행으로 고통받았던 병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죠. 하지만 하도철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전 군인을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하도철은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도철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박기봉이 지켜봤습니다. 복수심이나 쾌감은 없었죠. 오히려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좁은 교도소 독방. 하도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욕조에 물을 들이켰다. 이게 사람 새끼인가?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병사들의 얼굴이 밤마다 나타났다. 박도연의 멍든 얼굴, 말없이 눈물 훔치던 최원석. 하도철은 편지를 쓰다 찢었다. 사죄합니다라는 문장을 20번쯤 반복하다가야 겨우 편지를 완성했다. 부대로 돌아온 유정아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병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충 상담 시스템을 강화했죠. 무엇보다 폭력을 묵인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민상 정훈장교는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는 박기봉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했다면. 박기봉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미래를 바꾸면 되지. 도연의 동기들은 하나둘 박기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기봉에게 경례를 올렸죠.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박기봉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야. 너희가 용기를 낸 거지. 그 용기가 진짜 해병 정신이야. 군사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박기봉은 매일 병원을 찾았죠. 그날도 김밥과 약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돼요. 도연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박기봉은 웃으며 김밥을 펼쳤습니다. 병원 밥이 어디 입에 맞겠냐? 먹어야 힘이 나지. 도연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죠. 이 김밥 하나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꿈속에서 다시 세면대 앞에 있었다. 머리 박아. 지금 당장. 하도철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병실의 조명이 어스름이 들어왔다. 그제야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김밥통을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그제야 손끝에 닿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정환이 들어왔습니다. 정복 차림의 부사령관이 직접 병문안을 온 것이죠. 박도연 이병, 상태는 어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지만 유정환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있게. 난 선배님 뵈러 온 거니까. 유정환은 박기봉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노병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7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봉이 형,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게. 자네가 별셋을 달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정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형님, 이건 국방부에서 나온 공식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포상 추천서였죠. 이번 일로 형님께 다시 한번 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기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됐어. 난 그저 할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형님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아버지의 일이 아닙니다. 박기봉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훈련장에서 구호 소리가 들려왔죠. 정환아, 우리가 싸웠던 전쟁 기억나나?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는 적이 분명했어. 북한군, 중공군. 눈에 보이는 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적이 우리 안에 있더군. 유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봉이 이어 말했죠. 폭력, 부조리, 침묵의 문화. 이게 진짜 적이야. 이걸 이기는 게 더 어려운 전쟁이지. 그때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밥은 반쯤 먹다 내려놓았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해병, 다시 복귀하면 또 똑같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박기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두려움을 아는 놈이 진짜 용감한 거다. 도연은 침묵하다 결국 한마디를 뱉었다.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박기봉과 유정환이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단호한 표정이었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당한 일 때문에 해병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기봉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해병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 진짜 해병이 되고 싶어요. 유정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연 이병, 자네 같은 병사가 있어서 해병대의 미래가 밝군. 복귀하면 다른 부대로 전속시켜 주겠네. 며칠 후 박기봉은 해병대 사령부로 초청받았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죠. 박기봉이 단상에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해병대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박기봉은 마이크 앞에 섰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늙은 해병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웠고 전우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죠. 그런데 요즘 해병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해병이 해병을 때리고 괴롭히고 짓밟는다고 합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기봉이 목소리를 높였죠. 그건 해병 정신이 아닙니다. 해병은 강하되 정의로워야 하고 엄하되 따뜻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기봉은 탄피 목걸이를 들어보였죠. 이 탄피는 적과 싸울 때 나온 겁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장병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기봉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답례했죠. 그 후 박기봉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며 인성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박기봉 할아버지의 해병 이야기라는 특강은 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전쟁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중공군에게 포위됐는데 박기봉의 이야기에 병사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실전 경험담은 그 어떤 교육보다 생생했죠. 그때 내 옆에 있던 전우가 말했지. 형님,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전우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박기봉이 유정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유정환도 미소를 지었죠.
저기 부사령관으로 앉아 있네. 병사들이 놀라서 유정환을 바라봤습니다. 두 노병의 우정에 모두가 감동했죠. 도연은 완전히 회복한 후 새로운 부대로 전속됐습니다. 그곳에서 모범 병사로 복무했죠. 전역할 때는 우수 해병 표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녁식에서 도연이 박기봉을 꼭 안았습니다. 박기봉은 손자의 등을 토닥였죠. 그래, 넌 진짜 해병이 됐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후 도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처럼 고통받는 병사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박기봉은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이지.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해병을 구하다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죠. 박기봉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영 내 폭력 신고 시스템이 강화됐고 가해자 처벌도 엄격해졌죠. 박기봉 조항이라 불리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도연이 전역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기봉은 여전히 쪽방촌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도연이 매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면접 봤어요. 도연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기봉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땠어? 군 인권개선부서에 지원했는데 제 경험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박기봉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일어선 도연이 대견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사단에서 온 최원석 병장입니다. 도연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그 병사였죠. 최원석은 박기봉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박기봉이 최원석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죠. 최원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대 전우들이 모은 편지입니다.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두툼한 편지 뭉치였습니다. 박기봉이 편지를 펼쳐보니 수십 명의 병사들이 쓴 감사 편지였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해병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박기봉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최원석이 말을 이었죠. 하도철이 끌려간 후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분위기예요. 도연이 최원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증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도연이 너만큼은 아니지. 그리고 최원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사실 하도철이 군사재판 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해달라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기봉이 손을 내밀었죠. 줘보게. 편지를 받아든 박기봉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철의 편지는 의외로 길었죠. 박기봉 어르신께. 저는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르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놈이었을 뿐입니다. 도연에게 그리고
다른 후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박기봉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과 최원석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하도철이 이런 편지를. 박기봉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그날 밤 박기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도철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적이었다가 포로가 된 중공군 소년병, 무서워 떨던 신병들, 전사한 전우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전쟁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도 한다. 박기봉은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철 병장에게 편지 잘 받았네. 자네가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인생은 길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길 바라네. 그리고 기억하게. 진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박기봉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지만 사람이 가장 희망적이기도 하지. 다음 날 유정환이 박기봉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형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국방부에서 형님을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군 인권 개선 자문위원회요. 박기봉이 손을 저었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어. 형님이 계셔야 합니다. 형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도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하시면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박기봉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지. 죽기 전에 할 일이 또 생겼구만. 몇 주 후 박기봉은 정장을 차려입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장성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박기봉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박기봉 고문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인사했습니다. 박기봉은 담담히 자리에 앉았죠. 오늘 논의할 안건은 병영 내 인권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기봉은 조용히 듣다가 손을 들었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박기봉이 말을 이었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사람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화도 필요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교화라면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지요? 인성교육,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왜 폭력이 나쁜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박기봉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박기봉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죠. 그 무렵 도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박기봉은 손자를 배웅했죠.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내 방식대로 싸워라. 박기봉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탄피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죠. 전쟁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구나. 평화시대의 전쟁, 사람의 마음속 어둠과의 전쟁. 1년이 흘렀습니다. 박기봉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이면 각 부대를 순회하며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날도 경기도의 한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대장이 소개하자 무대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교도관이 동행하고 있었죠. 하도철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기봉은 조용히 하도철을 바라봤죠. 하도철은 군사재판 후 복역 중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멍든 얼굴, 피로 얼룩진 수건, 무서워 떨던 병사들이 꿈에 나왔다. 몇 번이고 편지를 쓰다 찢었다. 사죄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하지만 증오를 놓으려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며 하도철은 울었다. 하도철 수영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왜 나빴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약자가 당하면 끝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였단 걸 알았어요. 그 고백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도철은 고개를 떨궜다. 근데 이제 그만 나쁜 놈이고 싶어요. 한 달 뒤 교도소 교육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군 가혹행위 수용자 중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확인된 이가 있다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하도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담당 교화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무언가를 썼다. 그땐 왜 그랬을까? 진짜 해병은 무엇일까? 왜 나는 약한 자에게 강해졌을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썼고 쓰다 멈췄고 다시 썼다. 눈물 자국이 스며든 종이 위엔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진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수료식 강당.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수갑은 없었지만 교도관이 동행한 남자 하도철이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참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반성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일 수 있어요. 도연의 편지를 받은 후 하도철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수감 동료에게 말했다. 얘가 날 용서하려고 한대. 나 같은 놈을. 말끝이 흐려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말, 나 같은 놈한테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철입니다. 1년 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해병이었습니다. 아니, 해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철이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기봉이 고개를 끄덕여 격려했죠. 저는 후임들을 때렸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강한 군인을 만든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 범죄였고 폭력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도철이 깊은 숨을 쉬고 계속했죠.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날 그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전 약한 사람을 괴롭혔죠. 그게 제가 약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도철이 박기봉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박기봉 앞에 무릎을 꿇었죠. 박기봉 어르신, 그리고 도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박기봉이 하도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무릎 꿇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야. 하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사들도 숙연해졌죠. 박기봉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도철이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하도철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죠. 박기봉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박기봉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하도철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 많이 변했더구나. 도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하도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박기봉이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다고. 아니, 용서하려고 노력한다고 썼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하지만 증오는 놓으려고요. 박기봉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증오를 놓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다음 날 박기봉은 보훈병원으로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건강이 우선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박기봉은 병원을 나오며 탄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목걸이가 무겁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박기봉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전쟁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승리를 자축하는 사진, 그리고 다들 먼저 갔구나. 나만 남았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정환이었죠. 형님, 큰일입니다. 또 다른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기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강원도 최전방 부대입니다. 피해자가 중태래요. 박기봉은 망설임 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연이 막으려 했지만 박기봉의 의지는 확고했죠.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박기봉은 피해자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19살 신병, 입대한 지 2달. 도연과 비슷했죠. 부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부대장이 박기봉을 맞이했죠. 박기봉 고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영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기봉이 재촉했죠. 그런데 뭡니까? 가해자가 고문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도 하도철처럼 되고 싶다고. 박기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창으로 향하며 박기봉은 생각했죠. 하도철의 참회가 또 다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영창 철창 너머로 젊은 병장이 보였습니다. 박기봉을 보자 무릎을 꿇었죠. 박기봉 어르신, 저도 잘못을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기봉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 병장이 당황했습니다. 박기봉이 이어 말했죠. 하도철은 진심으로 뉘우쳤다. 넌 어떠냐? 처벌이 무서워서 뉘우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라. 감옥에서 썩는 것 말고 진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박기봉은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정환을 만났죠. 형님, 너무 차갑게 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야. 참회도 진짜여야 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돼. 그날 밤 박기봉은 부대 내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모였죠. 폭력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면 퍼져나가죠. 하지만 용기도 전염됩니다. 한 명이 맞서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냅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야 해요. 강원도 부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박기봉은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운 박기봉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곁을 지키고 있었죠. 유정환도 달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박기봉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이야.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며칠 후 박기봉은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뭘 쓰시는 거예요? 유언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편지야. 박기봉은 대한민국 해병대에게라는 제목으로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았죠. 편지를 다 쓴 박기봉은 오래된 군복을 꺼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을 하고 무공훈장을 하나하나 달았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해병이구나. 박기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불렀죠. 도연아,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마지막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탄피 목걸이 너한테 주고 싶구나. 박기봉이 목에서 탄피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목을 떠난 목걸이였죠. 도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상처이자 평화의 증거다. 내가 이어서 지켜줘.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박기봉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 해병대 사령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기봉 특별 공로상 수여식이었죠. 박기봉은 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박기봉 고문님은 전쟁에서도 평화시대에도 해병 정신을 지켜온 분입니다. 박기봉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죠. 해병 여러분, 저는 93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평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병사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폭력의 유혹, 권력의 유혹, 침묵의 유혹.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박기봉이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병입니다. 하지만 먼저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옆에 전우가 곧 대한민국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기봉은 거수경례를 올렸고 수천 명의 해병이 일제히 답례했죠. 행사가 끝난 후 박기봉은 도연과 함께 도연이 복무했던 부대를 찾았습니다. 1사단 병영,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여기서 많이 아팠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일이 없었다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박기봉이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젊은 병사들이 다가와 경례를 올렸죠. 박기봉 할아버지, 저희가 박도연 선배 후임들입니다. 선배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서로 아끼고 도우며 복무하고 있습니다. 박기봉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한 달 후 하도철이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박기봉을 찾아왔죠. 어르신, 출소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강사로 일하고 싶어요. 박기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도철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마주봤죠. 그리고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도철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죠. 겨울이 왔습니다. 박기봉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지만 그는 여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쉬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수료식. 박기봉은 축사를 맡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죠. 새로운 해병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습니다. 수료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기봉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리고 귀신을 잡으러 가더라도 사람이 되어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박기봉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기봉은 도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탄피 목걸이를 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죠. 도연아, 네 할아버지. 내가 없어도 너는 잘할 거야. 도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봄비가 내리던 날 새벽 박기봉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죠.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전우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정환이 곁을 지켰고 도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해병 정신은 계속된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결식장에는 끝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박기봉이 구한 병사들. 하도철도 검은 상복을 입고 왔죠. 도연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을 키워가겠습니다. 탄피 목걸이가 도연의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몇 년 후 도연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보호과장이 되었습니다. 하도철은 학교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유정환은 해병대 사령관이 되어 병영문화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해병대 본부 입구에는 박기봉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박기봉 1932년-2025년 귀신을 잡으러 갔으나 사람을 구하고 돌아온 해병. 그리고 그 밑에는 박기봉이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은 강하되 정의로워야 하고 엄하되 따뜻해야 한다. 매년 박기봉의 기일이면 전국의 해병들이 모여 그를 기립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진정한 해병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도연은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귀신 대신 사람을 지키는 해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바꾼 세상이에요. 바람이 불어 탄피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기봉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시대는 끝났지만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들의 폭력을 이긴 것은 결국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5년 후 해병대 본부 입구. 박기봉의 동상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보호과장이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올해도 단 한 건의 폭행 사건도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 탄피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옆에는 하도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재단에서 일하는 그는 매년 이날이면 박기봉의 묘를 찾았죠. 선배님 덕분에 저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새로운 해병 신병들이 동상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교관이 말했죠. 이분이 박기봉 어르신이다. 귀신 잡으러 갔다가 사람을 구하고 돌아오신 분이지. 신병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해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세대가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도연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이제 귀신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박기봉이 대답하는 것처럼. 전쟁보다 무서웠던 것은 사람의 폭력이었지만 그것을 이긴 것도 결국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